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12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세권과 유치권 그리고 질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질권 같은 경우에는 동산 질권 말고 채권 질권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권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채권적 전세,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전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이고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되는 거죠. 자, 이 임대차와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의 차이점에 관련돼서 첫 번째는 양도 가능한지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적 전세 같은 경우는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니까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의무가 있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반면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목적물의 그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인 것이고요. 전세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그 현상 유지할 의무 같은 것을 부담하지만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은 없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에 기인해서 또 발생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익뿐만이 아니라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유익비에 대한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은 필요비에 대한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현상 유지하고 이런 통상 관리에 속하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비 같은 거를 지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세권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등기부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법정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등기부상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걸로 보이더라도 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법정갱신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전세 목적물의 양도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인 경우에 만약에 갑이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병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서 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을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죠.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기존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동일한 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보증금과 달리 전세권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만을 담보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권만을 담보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등기의 말소, 전세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때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담보 물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물권을 위한 등기의 말소와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먼저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금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담보권과 달리 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같은 담보권의 성격을 갖지만은 이제 동시행 관계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이 전세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의 차이점을 이렇게 명확히 좀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물을 공유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X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걸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과 을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으면은 갑과 을도 전세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갑 또는 을에게 전세금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인데 이제 갑이 2분의 1 지분을 처분했을 때 갑의 채권자가 이 2분의 1 지분을 처분한 것을 사행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이 지분에 대한 처분,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지분을 갑한테 다시 돌려놓으라라고 하는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때 나중에 이제 이 공동담보가액이 얼마냐? 만약에 이제 2분의 1 지분을 2분의 1 지분을 처분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사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2분의 1 지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게 있을 때 사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즉 2분의 1 지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담보로 제공돼 있다. 전액이 다 담보로 이제 목적물의 가액 전체가 다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뭐 담보로 제공돼 있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했을 때 이 2분의 1 지분의 가치가 남는 것이 없다면은 이 2분의 1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사행위가 성립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요. 이제 갑이 X를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갑의 채권자가 이 X를 을에게 매도한 것을 사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행위 취소를 할 때 만약에 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 X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1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X라는 부동산 자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저당권자한테 우선 변제돼야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을 저당권자한테 우선 배당한다면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 1억인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X를 을에게 매도하더라도 이건 책임재산 감소,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2분의 1 지분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이게 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걸 공제하고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2분의 1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행위로 성립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과 을이 불가분 채무로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니까 만약에 이 전세금 반환 채무가 1억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1억을 위해서 이제 1억에 대해서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이 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제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의 성격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이제 부담하는 채무가 1억이니까 만약에 을의 지분의 2분의 1 지분의 가치가 만약에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이 병한테 반환해야 되는 전세금이 1억이니까 그리고 이 X라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세권에 의해서 이제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1억이라는 2분의 1 지분이 가치가 1억이었을 때 그 1억을 빼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갑이 2분의 1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사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 2분의 1 지분이 1억이 아니라 2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세금 1억을 지급하더라도 남는 게 있죠. 1억이라는 가치가 남으니까 그때는 2분의 1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1억 이하라고 한다면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자 병이 우선 변제 받아서 1억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2분의 1 지분을 매도한 것이 갑의 채권자들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지분을 처분해도 사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비슷한 논리가 여러분들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나타나죠.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공제해야지만 공제하고 사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논의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공동담보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의 공동담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담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겠죠. 이제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의 공동담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공동담보에 제공돼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공동담보라고 하는 거는 사행위 취소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동저당 같은 저당권 부분에서 담보권 부분에서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공동담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제 같은 용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인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처분하는 것은 그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내용들 계속 살펴보죠. 자,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죠. 자, 이 경우에 채권 양도,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전세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와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이라고 하는 이전의 부기등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당권부 채권의 이전과 저당권부 채권의 이전과 동일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저당권부 채권이 이전이 되는 것처럼 이 전세권부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과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지만 함께 양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가 있는데요. 이건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 청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멸을 하느냐 아니면 등기가 없이도 전세권이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 통고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요.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은 말소 등기가 따로 없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의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이 을에게 X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거죠. 병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만약에 병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이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뭐 3년을 살 수 있는 전세권 또는 5년을 살 수 있는 전세권 이런 권리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넘겨서 그래서 환가한 다음에 그걸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우선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저당권자가 만족을 얻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용익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용익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 성격만 갖기 때문에 이 자체를 뭐 경매에 넘긴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 병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전세권이 소멸했지만은 을은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를 하는 방법으로 병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상대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A라고 본다면은 이 A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압류를 해서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병이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병 같은 경우에는 물상 대위를 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전부 명령이 내려질 수 없지만은 그런 이제 왜냐면 전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채권자만이 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이 안 되지만은 이 경우에 병은 저당권자로서 전세권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전부 명령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 전세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전세권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에 넘길 수 없고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지만은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지급이 금지되는 건 아니죠. 갑이 을한테 지급을 금지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상 대위를 하는 사람은 지급되지 않도록 바로 압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압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에게 전세금 반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을 행사하는 B는 빨리 A 채권, 즉 갑의 을에 대한 채무 이행이 되지 않도록 A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물상 대위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제 추식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 A 채권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 금지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추신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겠죠. 병이 직접 갑에게 추신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갑이 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무만이 아니라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비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병이 갑에게 물상 대위를 해서 직접 이제 물상 대위를 해서 추신금이나 전부금, 이제 물상 대위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신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병이 갑에게 추신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갑이 을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언제 상계를 할 수 있냐? 이 비채권이라고 하는 게,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비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을 했어야 되고요. 전세권 저당권이 되기 전에 발생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즉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이죠.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전세기간 만료 시점보다 비채권의 변제기가 같거나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만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 물상 대위권 행사하는 병에 대해서 상계로 항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 상당히 어렵죠? 이 내용들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급금지된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게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병이 제3채무자인데,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요 갑이 A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압류 및 추신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갑이 직접 병에게 전부금이나 추신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B라는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B라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냐, 전부금과 추신금 청구에 대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B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파악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급금지되기 전에, 즉 A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B채권이 서로 A 채권과 B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이 이제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갑한테 대해서도 상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제 A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가 된 후에 병이 을에 대해서 B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지급금지된 이후에 B가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중간 경우가 되겠죠. 즉, 이 B채권이 지급금지 되기 전에 발생했는데, 지급금지 되기 전에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아니었던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병의 상계권을 보호할 것인가, 또는 강제 집행하는 갑의 집행 절차에 대한 그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죠. 다시 만약에 A 채권의 변제기가 B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상계할 수 없고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리다면은, 그럼 병이 상계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B 채권을 취득할 당시에 꼭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이제 취득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갑을 더 보호해서 병이 갑에게 상계양변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가 늦다면 상계 적상 상태가 되더라도 상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지급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B채권을 취득했을 때 A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대를 하면서 B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더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금지된 채권의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상계 가능, 상계 가능, 상계 불가능, 상계 불가능.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경우이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요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급금지된 경우는 다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압류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압류되기 전에 상계 적상이 있었냐, 압류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냐, 압류된 후에 채권이 발생했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근데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있고, 이게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자, 그 다음에 병이 전세권 저당권자. 이렇게 이제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아까랑 좀 다르죠. 얘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되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병이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해서 이걸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거나 추심 명령을 받으면은 병이 갑에게 직접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B채권, 이 B채권을 가지고 상계양변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은 압류 시점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제 만약에 B채권을 이제 취득했다면은 당연히 상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B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갑은 상계양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즉 B채권이 발생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B채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만 상계가 할 수 있느냐? 그 경우에는 B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 즉 전세권 종료 시점보다 같거나 더 빠른, B의 변제기가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갑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약간 좀 법리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왜 이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계 여부를 판단하는가, 왜 이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들은 전세권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권적 전세 말고요. 채권적 전세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만은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게 X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근데 을이 다시 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전세권과 임차권 두 권리는 채권과 물권이지만은 서로 뭐 양립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이행이 되면 어느 하나는 이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임차권의 기초에 살거나 전세권의 기초에 살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럴 때 임차권이 설정된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세권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를 전세금, 이제 을이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의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공제가 되죠.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권만 공제가 되죠. 자, 그렇게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뭐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권리 중에서 임차권이 우선이고 임차권과 모순되는 부분에서의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등기부에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를 등기부에 기재가 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뭐 이제 이런 경우나 또는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에게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차권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런 전세권도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임차권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만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용의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전세권은 무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치권 살펴볼게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권 자체가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 같은 경우는 유치권, 이제 결련성 있는 채무라고 볼 수가 채권이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이 명의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명의 수탁자, 병이 계약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을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X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근거로 해서 갑이 X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채권,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경우도 목적물과 결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물권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유와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성이 필요 없는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은 채권이 발생한 다음에 점유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미 뭐 다른 이유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점유만 하고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이고 채권자, 다만 이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이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유치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제 계속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채권자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어차피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이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제 건물을 신축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채권자인 수급인이 당연히 이제 그 수급인 자체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급인의 필요에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수급인이 이제 그 직접 점유자이고 간접 점유자이고 도급인이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까지 목적물을 도급인한테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도급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지만은, 자, 이렇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 유치적 효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마지막 다른 조건들은 변제기 도래가 있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를 지출하면 바로 이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점유자 회복자에 있어서의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나 유익비나 모두 다 언제 변제기에 도달하냐라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점유물,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였거나 또는 점유물을 반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유익비나 필요비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변제기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럴 때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그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을, 공사대금을 기초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만약에 어떤 그 경매 절차라든지 그런 경우에, 뭐 경매 절차 같은 경우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압류가 있겠죠. 즉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시점에서 압류가 있는데, 만약에 위에서 얘기했던 변제기 도래라든지 점유 취득이라든지 또는 채권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즉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가 있는 후에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압류의 그 처분 금지요 때문에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권을 성립한 유치권이 저당권자한테 더 먼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유치권의 요건이 갖춰지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저당권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권리라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체납 처분 압류 이후에도 유치권 발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압류 됐다고 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이 뭐 성립할 수 없다, 처분 금지효가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면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체납 처분 압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경매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면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어야지 압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즉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 자체가 그냥 묶어두는 것에 불과하고 바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이죠. 다음으로 유치권의 효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치권의 항변을 하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이런 유치권의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이 X 이제 물건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은 목적물과 결연성 있는 채권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갑이 만약에 병에게 X 부동산을 이제 X 목적물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병이 만약에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을은 갑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병에게 목적물을 갑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병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법원은 을은 갑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X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 X 물건을 반환하라 라고 하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병한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민사집행법에서 병이 을이 갖고 있는 채권, 즉 갑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병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에 부담을 안는다는 말인 것이고,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병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유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자동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은 요 갑의 채무와 그 다음에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즉 을의 채권과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 담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소유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였다면 그럼 사용한 것에 이제 수익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차를 위해서도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바뀌어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자도 전 소유자가 있는 동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판결 여러분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유치권자는 이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채권자 또는 유익비 상환 채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이 됩니다. 자,
자,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치권자가 취득해버리는 형태로서 정리하는 거, 차액을 돌려주고 평가액에서 차액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대표적인 과실은 임대 수익 같은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을 직접 가질 수는 없고 소유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 수익을 변제에 충당 이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임대를 하고 그 임대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치권자 같은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제3자한테 속아서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점유권에 따른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질권. 질권에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있는데 그 권리 질권 중에서 채권 질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질권은 채권 양도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제 채권이 양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질권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질권이 설정이 됩니다. 자,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지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다만 이 채권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그 증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계약서는 채권 증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채권 양도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통지와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 질권의 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에 의해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 즉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저당권부 채권인 경우인 거죠. 자, 이 채권을 편의상 A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A란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인데 이 저당권부 채권을 갑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입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질권 설정에 대한 A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다는 질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채권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치게 되는데, 그런데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저당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채권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에 갑이 이 채권 질권을 실행하더라도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채권의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A 채권에 대해서 갑에게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전히 채권자는 을이 되는 것이죠. 자, 을이 이 A 채권을 제3자한테, 뭐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이 A 채권에는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 A 채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A 채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우선 질권을 먼저 실행해서 채권을 우선 변제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정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질권의 효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 질권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에 대해서 변제를 하더라도 갑에게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 질권이 설정된 후에 입질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변제 효력이 없다. 자,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 입질채권이라고 하는 건 A채권이죠. 이 A채권이 제3자한테 양도되거나 또는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정이 을의 채권자로서 A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이제 병이 양수인이나 이제 정이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 되거나 또는 전부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병이 정에게 변제하더라도 갑에게 그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이 A 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병은 다시 또 병에게 변제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채권 질권 같은 경우는 입질 채권과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A 채권의 질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A 채권을 위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질 채권을 위한 담보권에도 채권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A 채권만이 아니라 이 A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에도 당연히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자, 그런데 입질 채권을 위한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아까 질권 설정에 부기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입질 채권을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채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즉 당사자가 저당권은 빼고 이 A 채권만 질권을 설정하는 그런 합의, 즉 채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은 무담보의 저당권부 채권이 아니라 무담보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의 이제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A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 즉 병이 채무자이고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제 을이 채권자인데 이 A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 A 채권과 이제 A 채권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A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당연히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당사자가 갑과 을이 채권 양도라면서 저당권은 함께 을한테 넘기지 않고 저당권은 바로 소멸시켜 버리는 식의 채권 양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채권 양도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A 채권만 갑한테 넘어가면은 저당권은 더 이상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고 말겠죠.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질권의 경우에도 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채권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치는데 당사자가 채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입질 채권에서 그러니까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A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었습니다. 무담보 채권인 상태에서 A에게 채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을이 A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후적으로 을과 병이 약속을 해서 A 채권을 위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A 채권에 대한 채권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입질 채권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즉 을이 질권자에게 이 저당권까지 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의사가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냥 을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게 한 목적으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채권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그런데 이 당사자 간에 이제 이 저당권에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질권자에게 이 저당권까지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의사가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이 채권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결 내용들이니까 8번 판결이니까 요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권의 실행인데요. 질권의 실행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갑이 채권 질권을 설정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청구, 금전이며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 만약에 이 A 채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2억에 5천만 원이라고 하죠. 갑이 을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A 채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 갑은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즉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병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채권자 대위권과 거의 비슷한 법리라고도 비슷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즉 이제 질권의 목적인 A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이 을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채권 질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갑은 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병으로부터 받을 금전에 대해서 공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질권의 경우에 채권 질권자는 직접 병에게 이제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입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강제 집행의 방법에 의해서 질권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은 이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 질권자에게 채무자가 지급하였지만 즉 병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지만 변제가 무효인 경우, 즉 을과 병 사이에 이 A 채권에 대한 것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A 채권이 이게 이제 효력이 없는 경우, A 채권이 효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병이 을한테 갚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갑의 청구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변제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이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질권 설정자인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단축급부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또 법리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병이 갑한테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채권이 저당권부 채권, 근저당권부 채권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이제 이 A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니면은 뭐
A 채권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갑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경우에도 A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표가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채권 질권자가 아니라 채권 질권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제 다른 채권 갑의 을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요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제 병이 X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병의 채권자들이 되겠죠. 병의 채권자들이 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결과적으로 갑도 채권 질권자로서 X에서 배당을 받아가고 다른 사람도 다 받아갔는데, 근데 이제 병의 을에 대한 A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해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그만큼 배당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A 채무를 이제 부담하고 있던 이제 그 A 채권을 갖고 있던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법리 결과적으로 채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채권 질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면은 그 변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채권 질권 설정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질계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채권 질권 같은 경우는 유질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질권을 실행하는 걸 유질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저당 계약이면은 저당권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그걸 이제 유저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담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유담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질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질권의 실행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는 것을 유질 계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A 채권을 직접 채권자한테 귀속시키는 거.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이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A 채권 자체를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을이 갑한테 줘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를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갑이 채권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추심 명령을 받는 방법에 의해서 채권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A 채권 자체를 갑한테 귀속시키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유질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질계약이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질권자한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질 계약을 하도록 한다면은 갑이 초과 이득을 취득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은 그러한 유질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질권과 상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A 채권에 대해서 갑에게 질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병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행을 청구할 때, 즉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거나 추심 명령을 받을 때, 자, 그럴 때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제 말은 B라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B라는 채권에 대해서 갑에게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채권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채권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양도 이전이라고 하는 건 즉 채권 질권이 설정된 거랑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채권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병은 언제든지 갑의 청구에 대해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만약에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비채권이 발생했다.
빚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한 빚채권을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빚채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언제나 상계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채권 질권이 설정될 때 또는 A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B 채권이 발생했는데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변제기 비교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A 채권과 B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게 되면은 변제 비교 없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살펴봤던 지급금지 압류되는 경우와 다른 거죠. 압류되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해서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가 B 채권의 변제기보다, 그러니까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다면은 상계를 할 수 있고, B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늦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가 A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면 상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을 집행채권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압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제기를 비교해서 A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른 경우에 상계할 수 없고 B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이 A 채권과 B 채권이 나중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게 되면은 병은 상계의 향변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지급금지 명령의 경우와 다른 경우들 이렇게 쭉 비교해봤죠.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성립하면은 자동채권을 취득하면 상계 안 되고 그 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면은 상계가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전세권 만료 기간 전에 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요 부분 하나 기억해둬야 되고요.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채권이 양도하기 전에 비채권이 발생했다면, 자동채권이 발생했다면은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 적상 상태에 있게 되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채권 양도의 경우, 또 지급금지의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 채권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 양도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걸 양도라고 하는 걸 채권 질권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구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상계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 상계는 담보적 효력이 있는 거죠. 상대방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내 채무도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 상계의 그 상계에 대한 기대권, 담보적 효력,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변제기를 비교하는 게 되고 어떤 건 변제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병이 비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계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변제기가 비채권이 더 느리다면은 상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게 을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 질권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병에 대한 상계에 대한 기대가 침해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채권의 변제기와 A채권과 B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두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병은 갑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자, 채권 질권자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A 채권에다가 채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 질권 설정자는 입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을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B 채권이라고 하는 수동채권, 즉 병의 입장에서는 자동채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 이제 아까 병은 어떻게 상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면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을의 입장은 어떤 경우이든지 상계가 안 됩니다.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권 설정자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 즉 A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상계를 해버리면 A 채권이 소멸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갑이 갖고 있는 채권 질권이 소멸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상계의 금지, 그러니까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을은 당연히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설정자와 상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계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죠. 이렇게 질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상계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여러분들 잘 예습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